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군가에겐 길고 또 누군가에겐 짧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고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약 2주 뒤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은 이제 재판관들의 몫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야가 해야 할 일은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일 겁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이 총 10개의 메달과 함께 15,974점을 획득하며 종합 4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간 우리 선수들 뒤에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충북 장애인체육회의 임원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은 김태수 충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대회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우리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5월 달에 전남에서 열린 19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에서는 149개의 메달로 2위를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2회 강원도에서 열리는 장애인 동계체전에서는 종합 4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계체전에 이어서 동계체전까지도 충북이 전국 장애인체전의 강도로 자리매김을 등극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먼저 24년 파리 패럴림픽에 참여했던 양재원 선수, 역도 국가대표고 작년에 패럴림픽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재원 선수를 비롯해서 제44회 전국체전에서 신인왕을 차지한 김초롱 선수는 전맹 선수인데 한국 신기록 세계로 금메달 3관왕을 차지하면서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우리 탁구의 김군혜 선수라든가 유도의 서은지, 최선희 선수, 또 스노보드의 이번에 이제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충민 선수 등 지금 각종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국내 대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이 하루에 열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개최지가 딱 정해지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24년도부터 동년동소, 그러니까 국제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처럼 같은 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훌륭하게 진행이 됐고 또 비장애인 체전보다 장애인 체전을 붙어 열리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게 지금 작년에 진천, 올해 충주, 내년 음성까지 확정이 돼 있어요. 충북 도민체전은 장애인 체전을 붙어 하는 걸로. 이거는 장점만 있지 단점이 없어요. 모든 스포츠가 사실은 메인 경기가 맨 마지막에 하지 메인 경기 끝난 다음에 준결승을 하는 건 없잖아요. 장애인 체전은 사실은 비장애인 체전에 비해서 참여 인구수가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시설 점검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도민체전은. 그러면 그런 경험도 쌓고 그러면서 메인 경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또 장애인 선수들도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비장애인 체전이 맨 마지막에 열리다 보니까 개최지에서 관심도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메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장애인 체전을 하면은 바람 빠진 풍선에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고 또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수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 생활고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 취업 선수가 지금 151명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2월 달에 올해 이제 동계체전이 끝났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4위 입상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스타트를 했어요. 이제 5월 달에 또 학생체전이 열리는데, 학생체전은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149개의 메달로다가 2위를 차지했듯이 2위권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전을 또 하고 10월 말에 전국체전이 또 열립니다. 전국체전에서도 그 4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품 지원이라든가 선수들 훈련, 또 전지훈련, 합동훈련 뭐 등등 해서 4위권 유지를 위해서 선수와 지도자와 우리 도장제 직원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장애인 체육 활성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장애인 체육은 모든 체육이 그렇지만 생활 체육이 있고 전문 체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활 체육을 좀 활성화해야 거기서 선수 발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체험을 통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 스포츠 체험도 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좀 많이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체육이 좀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좀 필요한, 장애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운동선수는, 스포츠맨은 사실은 그 관중들의 응원과 함성 속에서 사실은 힘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더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시고 주위에 계시는 장애인들과 함께 좀 생활체육이나 그런 그 열린 장소로 좀 나와 주시고, 또 체육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장애인들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테스트도 하고 알맞는 그 종목을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북 장애인 체육은 학예나 동계나 전국 최강도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있습니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거쳐 충북도의원을 지낸 후에 이제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광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요. 푸른 뱀의 해라는 올해는 사실은 부활과 어떤 희망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동안 고난 극복을 해왔었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금부치라도 내서 나라를 살렸던 우리 민족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민초들이,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왔던 대한민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믿습니다. 올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국정 안정이 돼서 새로운 나라, 희망의 나라 만드는 일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희망의 나라, 희망의 어떤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보면 참 열심히 많이 활동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초선으로 임기를 시작하신 지가 워낙 일이 많아서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사실 1년도 아직 안 된 상황인데 뭐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아유,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요즘에 보내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그 새해가 되면서 네네.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비상계엄이 터졌었던 그 날 밤부터 시작해서 거의 국회에서 어떤 내란 극복을 위한 노력들, 뭐 그다음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총리도 그렇고 각종 그 행안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다 없고 대행 체제인 이런 네. 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고 껌껌이 일일이 전부 현재 국정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질문하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정작 올 시간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는데 근데 마침 이제 설날 때 설날 인사는 전통시장에 가서 좀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만나시는 분들마다 빨리 내란 극복돼야 되고 조기 중식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네. 그 뭐 사실은 상인들 얼굴 보기도 되게 민망했는데요. 비어 있는 상가도 많았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그 대목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착잡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제가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하고 네.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탄핵 정국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어차피 이제 좀 여쭤볼 거긴 한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제 도의원 하시고요. 네네. 이제 국회의원 이제 하시는데 네.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그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좀 네네. 있는데 일단 그 도의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장점으로 그 돼 있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보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0~130명 정도가 수도권 의원이고 네. 나머지가 반반 나눠서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국민의힘도 대체로가 한 60여 명이 전부 영남권에 영남권이요. 있으니까 지방 출신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들었다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수도권 의원들이 뭐 그 삼성 뭐 반도체 하기 위해서 대용량 뭐 경기도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 다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는 하면 아니 그러면은 청주의 하이닉스는 뭐가 됩니까? 병상을 뭐 몇천 병상이 되는 거를 뭐 수도권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네.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툭 뱉고 나서 이게 좀 그러면 지역에 문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있구나. 예, 이런 거를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그래서 이게 지방의원 출신이면서 그래서 그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절실히 깨닫게 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네. 여기 도의원 하면서 맨날 수도권 규제 뭐 완화 반대 뭐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네네네. 예, 그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또 더군다나 지역이 충청권이나 호남권이나 영남권에 있다고 해도 지방 그 선거를 해보지 않은 지방의원을 해보지 않은 분들의 시각은 또 약간 달라서 네네. 자기의 전문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그런 수도권의 집중 문제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그분들은 아무리 지역 분들이라도 흘겨듣고 그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네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 네. 어려우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지방의 그 지역의 의원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 좀 더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방법이 말의 힘 뭐 예, 그래서 이제 네. 저희들이 저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지방의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의원 모임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네. 초선들만으로 만들었는데요. 재선쯤 된 분들을 보니까 약간 이제 많이 깎였어요. 그 막 냉철함이나 지역 주도성이 약간 깎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우리끼리는 강력하게 좀 해보자. 그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대신 이제 인원수는 적은데 네. 굉장히 투쟁적입니다. 소수.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쪽수에서 밀리니까 투쟁적인 걸로 바뀌는 게 네, 자연스러운 상황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이제 저희들이 느낀 건 그거거든요.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네네. 단체장으로부터 보면 올해가 30년 되는 해예요.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의 지방자치에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한 거죠. 네.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데 과제가 그겁니다. 전국에 240여 개의 그 지자체 중에서 한 107개 정도가 소멸 위기에 들어가 있는 그 지자체예요. 네. 그럼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30년 된 그 시기에 온 거 아니냐. 그렇죠. 새로운 지방자치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새로운 그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전에 도의원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장 중심 지방자치입니다. 단체장이 인사권의 모든 것, 예산 편성권의 모든 것, 거기다가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제가 알아본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살아난 곳은 어떨까? 일본이나 뭐 주변에 있는 나라부터 저 멀리 유럽까지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구책을 만들어서 돌파를 한 곳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살아남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명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0년으로 이를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 워낙 단체장 중심이고 주민들 그러니까 행정 중심인 거죠. 주민들의 논의된 어떤 정책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되면 그냥 알아서 결정이 따라야 되는 되는 이런 구조에서 이제는 요것을 좀 종식시키고 새로운 지방자치로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손발이 전부 없어지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이 들다 보니까 네. 그 모임을 강력하게 저희 7명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겠네요. 지금 여당의 초선 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잘 그래서, 찾으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네. 국민의힘 쪽에서 찾아가지고 조금 빨리 안정이 돼야 또 이거 그런 것도 또 그게 같이 우선입니다. 또 합심할 예,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게 새로운 우선입니다. 30년을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네. 또 이제 어깨에 부담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역 얘기하기 전에 아무래도 탄핵 정국 그 얘기하시.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네. 일단은 뭐 지역도 중요하니까요. 네네. 그 지금 뭐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탄핵 심판 이어지고 있고요.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어떤 이념적 혹은 개념적 정리가 좀 필요하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 사태 중이잖아요. 내란이 진행 중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란이 진행 중이다. 네, 12월 3일 이후에 그 현재의 비상계엄을 두둔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분명하게 우리 저하고 공존을 합니다. 네. 우리 국회 내에서. 그리고 그 비상계엄 때 회의를 했었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각에 앉아 있고 그 대한민국의 어쨌든 국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이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정도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네. 수사가. 한 덩어리는 검찰 내부가 분명히 내란에 가담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수사가 되고 있지 못하죠. 네. 또 하나는 경찰들이 수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그 우리 경호대. 네. 예, 거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거기 뭐 하고 나면 뭐 저기
검찰 쪽에서 뭐 반려를 한다든가 이게 수사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네. 또 한 측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쪽 명태균 뭐 등등해서 그게 거의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부 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친위 쿠데타의 특징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첫 번째로 선행이 돼야 한다. 그래서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내란을 찬성했었던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는 이게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게 두렵고 두 번째는 제가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경찰들하고 대립을 우리 87년도 뭐 이 80년대 90년대 그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네. 뭐 미문화원도 점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적도 있고 학생운동들이 근데 우리가 손을 절대 대지 않았었던 곳이 있습니다. 사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을 부정하는 사법부를 부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소위 학생운동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판결을 수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받아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뭐 그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해왔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사법부를 공격을 해서 물리적인 뭐 이렇게 점거를 하고 뭐 기물을 파손을 하고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다니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 네. 사태예요. 그러니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그런 것을 두둔하는 정치 그 그룹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들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앞장을 서거나 네. 혹은 그 월담을 그 사법부를 월담을 한 사람들을 뭐 빨리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지를 않나. 네. 이래서 그게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위기감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헌정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력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거기서 심판의 어떤 편파적인 판정이 있다 그러면 심판한테 대들어야 되는데 네. 그 축구 자체를 안 하게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축구 자체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정리를 해보면 헌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헌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소수의 세력들 간의 대결인데 이 세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요. 그게 지금 그 안에 계시니까 네네. 정말 더 심각하게 상황을 네, 이제 그렇습니다. 느끼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쨌든 시민들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 네, 그거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떻게 아니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빨리 조기 결국은 안정되려면 결국은 이제 그 헌재에서의 빠른 판단이 1번이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헌재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탄핵을 일단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인 그 프로세스로 넘어가거든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내란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 간의 또 내부 평가들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 정치인들을 그 지지하는 분들은 거기서도 좀 판단이 좀 돼서 다시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전체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게 잘못됐다. 국정농단은 청산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이 터지고 내란이 터졌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두둔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갈라내야 된다. 네. 전체는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를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네. 일단 지켜내야 되는 가치로 일단 하면 그런 대통령 선거 안에서의 그런 공방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급진적인 그 우경화된 어떤 분들, 네. 이런 백색 테러를 옹호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도 역할이 좀 있으셔야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얼마 전에 논란이 좀 지역에서 되기도 했는데 김영환 지사의 대통령 옹호 발언과 관련해서 또 선을 넘고 있다. 네. 강도 높게 비판도 하셨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단체장이라 함은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구의 서원구뿐만이 아니라 충북 전역에도 강조를 좀 했는데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자극하는 자극적인 문구보다 국정 안정이나 혼란을 좀 잠재우는 이런 식의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까요? 네. 소위 어떤 사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포지티브한 현수막으로 계속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쪽도 저렇게 하니까 이쪽도 세게 걸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계제가 아니고 안정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네. 그 안에서는 단체장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단체장들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을 파괴하는 게 명백한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듯하게 보이면 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편갈르기거든요. 지난 정치인들은 남과 북을 편을 갈라서 전쟁까지 일으킨 이런 과거가 있고 영남과 호남을 갈라가지고 또 패싸움을 하듯이 지금까지도 지역 감정이 횡행하는 이런 정치판을 만든 원죄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내란까지 편을 드는 세력들하고 그렇지 않은 세력하고 나누려고 하는 네. 이 정점에 김용환 지사가 있다. 네. 이건 선을 넘는 일이 아닌가. 오히려 훨씬 더 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현재 상황을 안정되게. 왜 그러냐면 이거 터지고 나서 경제가 급속히 안 좋아졌거든요. 수출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네. 내수도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해도 시원찮은데 앞장서서 면회가고 옹호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용환 지사의 가장 큰 실책이 저는 이것이다. 그 전에는 기꺼이 친일파다 이런 게 좀 열받게 하는 도민들의 열받게 하는 일이었다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용서할 수 있는 선을 지금 넘고 있다. 선을 넘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김용환 지사뿐만 아니라 단체장, 행정기관의 수장이 때마다 정치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해야죠.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는 겁니다. 금도가 있다. 그러니까 범법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두둔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축구장 판을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심판자로서의 노력은 이렇게 저렇게 슬쩍슬쩍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게 충청북도 도지사라는 점입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나서려면 그거 그만두시고 하시든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질문이 막 이렇게 네네네. 지옥했다가 네,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 하시니까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이제 잘하고 계시나 이제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자주 뉴스에서 뵙는데 네. 직접 말로써 이제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정감사도 하셨는데 조금 지났지만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행정안전위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밤을 설쳐가면서 준비를 민주당 했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큰 덩어리는 행정안전부, 네. 그다음에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등등등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행안부에 대해서는 이런 지방에 뭐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 너무 수도권 중심적으로 사고를 지금 행정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좀 강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또 경찰청, 소방청 이런 지방에서도 일어나는 사무가 지방행정으로 좀 넘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현재의 경찰 구조가 굉장히 약간은 기형적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경장이 굉장히 많고 밑에서 일하는 일선 파출소에서 일하는 뭐랄까요, 경력들이 훨씬 적어요. 더군다나 전체 중에서 경찰이 됐는데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 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행정 업무로는 한 10%인데 그중에 4%만 행정이 감당하고 나머지 경찰들이 와서 행정 업무를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론회도 그 국정감사 전에 이런 토론회도 하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안은 그런 겁니다. 일본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데는 경찰 내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전 세계가 대부분이 20% 전후에서 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은 고유의 경찰, 뭐 범죄자 잡고 네. 뭐 안전, 치안 담당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찰로 뽑아가지고 행정 업무를 시키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인 허리인 경장이 많고 일선 직원들은 좀 적고 네. 한편으로는 경찰로 뽑아놓고 행정 업무를 담당한 많고 사무실에서 있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행정으로 뽑아서 우리도 일본이 좀 적은 편이죠. 11%. 우리는 지금 4%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지금 10% 정도대로 좀 넓혀서 행정도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대로 원래 고유의 경찰들 업무에 좀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를 이번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조지호 청장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했는데 네. 이 양반이 내란에 연루가 되면서 조지호 청장, 서울, 김봉식 전부 구속이 돼가지고 네, 정신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뽑힌 분들이 문제는 현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그 내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내란에 동조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번에 또 인사가 돼가지고 머릿속통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새롭게 오는 분한테 또 말을 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을 계속 하고요. 네, 기자회견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에 행정안전위원회 일을 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역소멸과 관련된 지방자치에 좀 더 권한을 더 갖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좀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법안도 여러 개 발의하셨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또 핫한 이슈 대통령 경호처 폐지 개정안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체포와 관련해서 좀 대치 과정도 있었고 관련한 그런 개정안이죠. 일단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온 게 이제 경호처 폐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한민국 경호처도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경호처가 생긴 게 박정희 정부 때 개인 경호, 사설 경호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경호처장을 장관급으로 만드니까 차지철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우두머리처럼 행사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복심으로. 그런 경호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직급을 내려가지고 차관 정도급으로 내렸어요. 근데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장관급으로 다시 올렸거든요. 경호처장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대로 경호처가 하늘이 내려주신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게 자기들끼리 무슨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어떤 국회의 견제나 다른 곳의 견제가 전혀 없이 대통령의 사병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호처는 필요 없다. 거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신 거고요. 이런 경호처는 해산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의 내용은 뭔가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호처는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 경비대 경찰에서 의뢰해서 있거든요. 이번에 12월 3일 날 문제가 된 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라고 그랬더니 군인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때문에 국회 경비대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국회 경비대에 있는 경력들은
국회를 지키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곳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속이고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만 좀 바꾸면 되겠죠. 근데 그 명령 체계에 예를 들어서 제일 우선 명령은 경찰청에 있지만 경찰청보다는 국회의장의 명령을 우선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경호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여기가 처우가 제일 좋은 대우를 가장 많이 받는. 그래서 소위 경비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까지 여기 가는 게 대통령 경호실 가는 게 목표인, 지상 네. 목표인 그런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경호처도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된다. 예, 경찰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이제 이 네. 법안의 주요 예,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법안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어떤 물론 걸까요? 그동안 말은 많이 나왔어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말은 많이 나왔는데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국민들은 네네. 엄청나게 좋아하고 네네. 국회의원들은 동의 사인을 잘 안 해주는 그렇죠. 국회의원이 이거를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요. 기존까지는 이제 단체장, 지방의원들은 국민소환제 대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더군다나 법안이죠. 대통령도 이번에 보셨지만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이런 법적 탄핵 절차가 제도적 있죠. 예,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는 어떤 이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국회 내에 윤리위원회 심판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된 국회의원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민들이 그 결국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판단하고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소환을 당해서 네. 이거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민주주의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모두가 판단했어도 그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뽑아놨는데 지금 윤석열처럼 이상한 일만 한다 그러면 중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가 있어야죠. 장치가 민주주의 제도라고 네네.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만 그게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면서도 1호 법안을 이걸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왔는데 1호 법안으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 이거는 통과시키는 데에 목표를 네네. 둬야지 그냥 냈다는 거에 목표를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정권도 심판을 받고 네. 여야 간에 공방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탄도 굉장히 심하고 또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신뢰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그 정부 산하 신뢰 측정을 항상 매년 하지 낮았잖아요. 않습니까? 예. 네, 꼴찌였었죠. 근데 지금은 검찰보다는 훨씬 어쨌든 계엄 해제 이후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통과 가능성 몇 %로 봅니까? 이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어찌 보면 좀 옥죄는 법안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만 같은 가지고 당에서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들하고 지금 한번 얘기해서 얘기해서 정권이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정도 급하고 얘기를 해야 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이거를 낼 수 있는 적기다. 이 남들은 뭐 내란이 종식된 후에 얘기하자 그랬는데 이거는 적어도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발의를 할 때 이쪽도 파란짝 내놓을 생각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명 모으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응원하고요. 일단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충북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충북에서는 안 나왔죠? 아니요. 이제 제천의 염태영 시장이 네네. 기초의원을 하다가 단체장을 해서 나온. 그런 저기 이제 바로 간 케이스는 지금 처음이신 거죠? 그거 또 한 분이 있나요? 비례대표를 이렇게 6개월인가
이렇게 해서 한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 비례대표 순서가 쭉 있다가 앞에 분들이 뭐 장관으로 가는 바람에 빠졌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6개월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래도 뭔가 공식 제대로 된 케이스는 예. 네, 지금 이제 그런 것 이광희 같습니다. 의원님으로 네.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길을 뚫기는 처음이라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말 못할 어려움은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 결심하신 이유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처음 기초의원 출마를 할 때부터 네네. 제 목표는 청주시장이고 궁극적으로는 충청북도 경영을 한번 내 손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좀 꿈을 좀 크게 가지고 그때는 30대니까 뭣도 모르고. 네. 근데 생각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청주를 쭉 살면서 보니까 너무 굴뚝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들 만드는 거에 집중돼 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는 관심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다. 네. 이것을 나라면은 큰 틀을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뜻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의원을 2번 했는데 청주시장을 출마할 때도 도의원급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급이거든요. 구직급으로 따지면 네. 급수가. 네. 그러니까 뭐 도의원이다 그러면 부지사가 한 2급, 1급 하시는 분들이면 그 급인 거예요. 근데 늘 이렇게 시선 자체가. 시선 자체가 네. 그걸 이제 어떤 유리천정 같은 거죠. 그거를 뚫기가 가장 힘들었는데 제가 한번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허창원 도의원, 뭐 연철엄 도의원 등등 하는 분들이 막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희망과 이런 것들을 갖고 그래서 생겼을 제가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딱 되자마자 가장 많은 전화가 지방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때문에 지향이 그 길을 생겼으니까 잘 가셔달라. 네. 그럼 부담이 좀 되시지 부담 되죠. 그렇죠. 네, 부담 어쨌든 됩니다. 길을 잘 만들어 나가셔야 되니까요. 이제 지방의원 출신이 잘하는 게 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꼭지를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 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끄집어내는 게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언론에 자꾸 이렇게 20명 중에서 얘기를 한번 회의를 하고 나면 방송에 나오는 거는 한두 명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인상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정리를 잘하거나. 그거에 제가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광희 의원이 방송에서 많이 나와. 그 얘기는 질문 꼭지가 제대로 이렇게 방송에서 보기에 정확하게 갖다 쓸만한 건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지방 의원을 한 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 의원을 하지 않은 다른 국회의원은 꼭지를 예를 들어서 꼭지를 잘 만들어도 검사 출신이거나 변호사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은 뭘 설득해서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어집니다. 자기 말이 많고 이렇게 길어지고 단체장 출신들은 뭔가 포지티브예요. 막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반대로 질문을 받던 사람이니까 자꾸 질문도 포지티브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방의 연장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좀 약간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출신들도 너무 포지티브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되겠네요. 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 때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도 아니 어디서 그렇게 외부의 어떤 정보망들이 많은 거야. 외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외부인들의 조력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을 딱 보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좀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청취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도의원할 때 맨날 했던 게 그냥 주는 공무원들이 갖다 주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발로 뛰셨던 경험이 지금의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가서 들어보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듣고. 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뭐 청주 지금 이제 국회의원 4분이 이제 뭐 민주당 다 초선 의원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국회에서 이제 뭐 예산 확보라든지 뭐 좀 힘을 발휘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그 초선들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저희 4명 모두 엄청난 부담을 가졌죠. 네. 방송들이든 뭐 언론인들이든 혹은 지역민들도 이거 워낙 그 전에 막 5선, 6선 하시던 쟁쟁하신 분들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전부 넘어서서 이제 초선들이 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저희들의 뜻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충북도와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단 가서 붙어서 예산을 따오자. 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저쪽 당이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초당적으로. 무조건 가서 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슨 그 뭐 반도체 연구소 충북대에서 한다고 충청북도에서 막 밀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에 도저히 우리 4명, 5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쪽 당에 3분하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충북에서 어쨌든 연고를 가진 뭐 아버지가 뭐 영동 출신이라거나 뭐 네. 괴산이거나 뭐 조정식 의원, 고민정 의원, 무슨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한테 가지고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1차를 오히려 통과시키고 그게 더 합심하고 협력하는 힘이 되네요. 아니 예, 초선이다 보니까 우려도 많은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극복하기 된다. 예, 노력들을 우리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4명이 다 굉장히 바지런히 다니지 네.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초선들이 일 잘한다. 초선 시켜놓으니까 막 바닥바닥 다니고 막 틈난 대로 내려왔다 그날 갔다 다시 내려오고 막 이러더라. 네네. 뭐 이런 그래서 평가를 지금까지 네, 받는 것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고 예, 계시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임기 중에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 현안은 꼭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산업적 마인드로 보면 현재의 김영환 지사가 하려고 했었던 뭐 이렇게 관광산업으로의 전환, 네. 혹은 뭐 굴뚝산업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같은 또 다른 사업 영역의 확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오히려 못한 게 더 많고 그 진행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한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충청북도에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 말고 뭐 AI 고속도로나 또 뭐 그 에너지 고속도로나 이런 또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화장품 산업이나 뷰티 산업이나 우리가 키우려고 했다가 지금 약간 그 위축돼 있거나 태양광 산업처럼 그렇게 위축돼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킬 때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층이 자꾸 떠나고 있는 충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층이 남아있게 하는 충청북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진짜 모두의 생각을 좀 모아야 되는 그런 그러면서 사회 대개주를 이루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주창할 어떤 사업 영역 안에 충북은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청주공항 문제를 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네. 벌써 400만이 됐거든요. 네. 그럼 전국에 4대 공항이 된 거예요. 인천공항, 제주공항, 김포공항 다음에 관광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네. 많은 공항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민간 활주로만 넣으면 700만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포공항을 넘어설 수가 있는 중부권 최대의 공항으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내륙의 최대 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는데 네. 이걸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당적으로 우리 그 5명 정도가 아니라 충청권에 있는 민주당 모든 의원들에게 전부 도와달라고 SOS를 친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것만은 하자는 네.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범충청권에 있었던 분들, 충북에 힘까지 있는 끌어모아서. 전부 끌어모아서 뭐 하여튼 다른 분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런 합니다. 열린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네.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또 전국도 빨리 또 안정돼야 될 텐데. 하여튼간 그런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여쭐 텐데요. 지금 이제 1년 좀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임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뭐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못 하셨을 테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는 정말 이런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합니다. 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 좋을 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어떤 정의로운 정치인이었다는 얘기를 꼭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 실리보다는 우리 공익의 가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공화의 가치를 충실히 따른 그런 국회의원으로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도당위원장이나 충청북도 전체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서원구를 못 챙긴 게 너무 많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서원구에서도 이광희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정말 행복한 서원구가 되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디 다른 지역에 있다가도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서원구가 되는 그 기폭제가 이광희 때부터였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조촐한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죠. 네, 네. 그 초심, 그 열정 잘 간직하시고 네. 활동하시기를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